계속해서 전문가 모시고 정치권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김빈 전 민주당 디지털 대변인, 소정섭 시사저널 전 편집국장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어제 대법원이요, 처음으로 종교적,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다, 이런 판결을 내리면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판결 모습 잠시 보시죠. 양심 실현의 자유가 상대적 권리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상 양심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정책의 문제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네, 결국 14년 3개월 만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이 판결이 뒤집힌 건데, 자, 이번 판결 놓고 찬반 의견 팽팽히 맞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든지 군인권센터 등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1950년 이후 한 2만 명 정도가 이제 이로 인해서 처벌을 받았는데, 이런 아픈 역사가 이제 해소가 되고 현재 재판 중에 있는 이런 불안정한 상황이 해소될 수 있게 됐다라면서 이제 대법원의 판결을 반겼습니다. 반면 한국 개신교 연합이라든지 이 바른군인권연구소 등은 분단 국가라는 안보 현실을 외면한 판결이다 하면서 유감을 표한다라고 하면서 현역 장병 등이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이제 반대하는 입장을 좀 표명을 했습니다. 대법관들의 경우에도 이제 대법관이 13명인데 그중에 9명은 이 양심을 처벌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된다라면서 이제 찬성하는 의견을 냈고, 나머지 4명은 어떤 이 신념, 이러한 이제 주관적인 사정이 병역 거부의 정당한 어떤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볼 수 없다 라면서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네, 이렇게 14년 전과 뒤바뀐 판결이 나오면서 논란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판결의 이유 들어보시죠.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허용하는 것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권리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다를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며, 이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다를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해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겠다,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요.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고 14년 전과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게 있냐, 이런 점에서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도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고 박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달라진 게 많죠. 우선 국민 의식들이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대법관들의 생각도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판결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그 시대적 상황이 바뀌고 또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면 그게 맞춰서 바뀌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방향 없이 아무렇게나 바뀌면 안 되잖아요. 이게 바뀌는데 어떤 그 기준을 갖고 바뀌느냐, 이게 대한민국 헌법을 기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대한민국 헌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 19조인데요. 대한민국 헌법 제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설명이 없어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는 헌법적 가치는 분명히 선언되어 있는데, 어떤 양심의 자유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둘러싸고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통상 이럴 경우에는 가장 폭넓게 해석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는데 뭔가 제한이 필요했다면 1조 1항 2항 이렇게 갔겠죠. 그런데 아무런 항 없이 그냥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로 필요한 현실적 요건 때만 제한한다, 엄격하게. 나머지 경우에는 다 이 양심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어제 대법원 판결은
4명의 대법관이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만 예. 다수의 대법관들, 9명의 대법관, 특히 조금 전에 우리가 자료에서 본 그 김재영 대법관의 설명은요,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냐? 우리 공동체에서 다룰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다. 저는 이것이 양심의 자유뿐만 아니라 사상의 자유 영역, 표현의 자유 영역, 언론 출판의 자유 영역에서도 이와 같은 원칙이 관철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점에서 저는 대법원이 14년 만에 어쨌든 양심의 자유를 인정한다고 하는 우리 헌법 가치를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예.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이로 인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수 의견이 걱정하는 맞습니다. 것은 그 대목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구체적인 그 후속 조치들이 뭐가 나올 것이냐. 배려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부분이죠.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판결 과정에서 새로운 판례로 정해져야 되고 예. 대체복무제를 입법하는 과정에서도 예. 그러한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고려되는 후속 조치들이 필요하다. 그걸 통해서 어제 대법원의 판결이 완성되는 것이다. 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뭐 국방부에서 좀 예감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 이제 후속 조치를 구체적으로 발표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고 박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예.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이제 지금의 시대 정신을 담은 적합하고 그리고 적절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하고 지지를 합니다. 특히 의미가 있었던 것은 대법원이 이번에 이 판결을 하면서 이 소수자의 문제, 그러니까 이 양심적 병역 거부가 소수자의 문제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한 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소수자에 대한 인간의 존엄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판결문에서도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심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에 비하여 고도로 보장되어야 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는 이 소수자의 문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말이 이제까지 정상적으로 복무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말 자체 때문에 오는 논란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왜냐하면 이 병역이라는 것이 예. 우리 국민의 국방의 의무, 이것도 이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렇죠. 의무거든요. 예. 근데 모든 국민이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이 양심적이라는 말에 의해서 하지 않게 되면 이건 뭐지? 그래서 그들을 적대하게 되고 그리고 나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확실하게 구분해야 할 것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종교에 의한 양심적 병역 거부는 이제까지는 대법원에서 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죄가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대체 복무에 대한 제도나 이런 것들이 이제 후속 조치로 마련돼야 되겠지만 예. 이제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에 의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택했던 사람들은 결과가 징역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수사를 받고 있고요. 검찰의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 양심적이라는 말이 정과자, 그러니까 징벌로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것도 굉장히 이제 인권의 침해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군요. 생각을 합니다. 1949년 이후에 한 2만여 명 정도가 처벌을 받았고 징역형은 정확히 9,368명. 이렇게 징역형을 받은 걸로 나와 있는데 예. 네이밍 자체가 너무 좀 근사하게 된 거야. 예를 들어서 양심적 병역 거부의 반대말을 정확히 짚자면은 비양식 복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 자체는 이렇게 얼핏 듣기에는 너무 좀 근사하게 네이밍된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는요. 예. 그러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의 반대말은 예. 비양심적 병역 거부죠. 그렇게 되나요? 네, 반대말은 그렇습니다. 비양심적 왜냐하면은 복무 아닌가요? 비양심적 복무는 해당되지 않는 게 예. 이제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심에 따른 행위가 징벌로서 지금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체 복무, 그러니까 대체 복무가 아니라 이제 병역을 이제 1년 반 정도의 병역을 기피하는 행위로서 예. 감옥에 간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비양심적으로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 뭐 고위층의 자제라나 일부 연예인들이 병역 면탈을 위해서 편법을 행하고 있던 행위가 이전에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은 비양심적으로 병역 거부를 했기 때문에 면탈을 받았던 것이죠. 예. 그렇지만 예. 이 양심적인 행위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법원에서도 이번 판결에 이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았을 경우에 인격의 파탄을 가져올 수가 있다. 인격의 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 예. 정말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대말이 비양심적 복무라고 하는 것은 논리에 조금 맞지 않고 그렇군요.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출소 후에 5년 동안 뭐 취업이나 비자 같은 거 제한을 엄격하게 받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역시 대법관 4분 여전히 유죄라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13분 가운데 4분 정말 이제 소수가 된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 이 반대를 했는지 먼저 이기택 대법관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양심이 진정한 것인지는 형사재판 절차에서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남성은 이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19세부터 입영 통지를 받게 되는데 과연 그때까지 학교 생활 외에 양심에 관하여 외부로 드러낼 사항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양심을 과연 어떻게 증명할 거냐.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자, 양심, 비양심, 뭐 하버드대 뭐 사회학 교수 뭐 정의가 무엇인가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양심, 비양심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기택 대법관의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지역에서 얘기하는 양심, 또 우리 대한민국 헌법 19조가 선언하고 있는 양심은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는 야 양심도 없냐 이런 것하고 좀 다른 겁니다. 지금 저는 이기택 대법관의 설명이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19세 입영 연령에 달하는 이 청년들이 그 양심을 사회적으로 행동할 기회가 있었느냐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이 판단이 그 연령대에 이를테면 양심의 자유를 내세워서 병역을 거부할 만큼의 어떤 판단이 과연 성숙될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로 정확히 돼 있냐.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투표권을 어떻게 줍니까? 대통령,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뽑는 투표권을 지금 19세에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 살 더 낮추자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람들한테는 무슨 근거로 그러면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게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복잡하다기보다는 좀 근원적이고 철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리고 성인으로 인정된 나이라면 대통령,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권을 갖듯이 스스로 양심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저는 저런 식의 접근 방법은 제가 보기에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오히려 문제는 현실적으로 지금 정상적인 방법으로 군대를 가야 되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면탈한 사람들이 적발되면은 무겁게 처벌되잖아요. 맞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양심적 병력 거부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 군에 가지 않으려고 했다가 적발이 되면 또 한 병력법 위반으로 무겁게 처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양심인지 아니면은 이것을 양심을 이용한 편법인지를 어떻게 가려낼 것이냐. 아니 그렇게 따지면 이게 뇌물인지 아닌지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객관적 정황이라든지 진술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어쨌든 우리 법원이 판단을 하잖아요. 사람 마음속에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 않고도 99.99%는 이것은 범죄다라고 하는 판단을 지금 사법부가 하고 있잖아요. 양심적 병력 거부자가 병력 면탈을 위해서 그것을 악용하는지 문제도 그 차원에서 사안별로 접근을 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천적으로 어렵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반대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합리적 이유는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법관 가운데 한 분은 또 이제 특정 종교에게 특혜를 줄 소지도 있다 뭐 이렇게 또 판단을 하셨더라고요. 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소수자를 인정한 것과 그리고 양심에 대해서 상당히 아까 고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39조는 딱 한 줄이거든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그런데 이번은 대법원 판결문에서 양심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판결문에서 다뤄주고 있습니다. 예. 이른바 착한 마음 또는 올바른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 도덕적 마음가짐이라고 했다던가 이 양심이 헌법상 양심으로 보호될 수 있는 것이라면 국가는 이를 보호하고 관용해야 한다라고 하던가 이제 이 양심에 대한 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관념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논란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이렇게 판결문에 자세하게 놔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양심이라는 말 때문에 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했던 사람들이 수많은 피해를 했던 거죠. 이제까지는 제가 이번에 판결의 대상인 오승원 씨에 대해 경우에는 13살부터 신앙에 의해 신앙활동을 했고 아버지와 형도 같은 판결을 받아서 징역형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식이 둘이 있는데 그 둘을 놔두고 병역을 집총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징역형을 감수하겠다라는 그런 신념을 보여준 행위가 이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그 단어 아래 갇혀서 수많은 논란과 국민의 비난과 이러한 것들을 견뎌냈던 것이거든요. 실제로 이제까지 징역형을 살았던 2만 명의 경우에는 나와서는 전과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사회에서 집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전과자가 되어서 사회에 나오면 여러 가지 불편 사항들이 많습니다. 우리 지금 법에서는 전과자라고 해서 사회차별을 하지 않을 그러한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있지만서도 실제로 취업이라던가 결혼이라던가 아니면 사회에서 전과자로 낙인 찍혀서 제2차로 인권 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근데 그런 많거든요. 거는 다 그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 그렇기 때문에 양심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특정 종교요. 제가 그 종교 이름을 얘기해도 되는지 몰라서 제가 그냥 특정 종교로만 하겠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분들이 스스로 감옥행을 선택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짧지 않은 복역 기간입니다. 맞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제가 교도소 생활을 할 때 그분들이 주로 소사 일을 합니다. 이 교도소 안에서도 이제 일해주고 하는 이런 걸 합니다. 하는데 대부분 글쎄요, 제가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즐겁게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를테면 특정 종교한테 결과적으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우리 병역 체계가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서 이를테면 그 특정 종교의 교인들이 이 조치가 내려진 이후에 갑자기 늘었다.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군대를 가기 싫은 사람 입장에서는 선교 활동이나 포교 활동을 할 때 우리 종교 믿으면 군대 안 가고 정상적이지 않은 정도의 증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정부 당국에서도 조사를 해 들어가야 되고요. 그 이전에 저는 그 특정 종교 단체가 매우 강한 그 종교적 규율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제가 경험한 군대 생활보다도 더 엄격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은 그 특정 종교에게 혜택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그 종교를 만약에 어떤 젊은 청년이 정말 물정 모르고 군대를 안 가기 위해서 그 교단에 들어가서 교단의 규율을 엄격하게 지키고 평생 산다. 군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생활을 산다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물론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죠, 앞으로. 그리고 그것은 사안별로 많은 다양한 변종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일탈이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렇게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다. 많지는 않을 것이다. 고 박사님께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진짜 실질적으로 교인이 느는지 안 느는지는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정부에서도 구체적으로 이제 대체 복무 이제 얘기가 나오고 다음 주에 발표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중에 이제 국방부에서 대체 복무제 관련된 시행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큰 이견 없이 통과가 된다면 2020년 1월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대체 복무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이제 관건은 어떤 분야에서 얼마의 기간을 복무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두 가지 안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교정시설에서 근무하게 하는 안. 교도소 같은 곳이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교정시설과 이 소방서 같은 데 한 두 개의 안을 주고 선택하도록 하는 안.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교정시설에서 근무하게 하는 안이 좀 더 유력하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합숙으로 근무를 하는 겁니다. 합숙을 하면서. 그리고 기간과 관련해서는 국방부는 현역병이 18개월이니까 그 2배인 36개월
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경우는 현역병의 1.5배인 27개월을 넘겨서는 안 된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에 대해서는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요. 그 독일이라든지 덴마크 이런 데는 지금 현역병의 2배를 복무를 하게 합니다. 근데 그리스나 스페인 같은 경우는 1.5배 근무를 하게 하고 핀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2배를 근무를 합니다. 그 나라의 사정에 따라서 이 또 복무 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이 사정에 맞는 그러한 또 이 분야와 기간을 정하는 이 부분이 또 하나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좀 더 진행돼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이용주 의원이 곧바로 사과의 뜻을 전했는데요. 이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국감도 마치고 나서 보좌관들이 같이 회식을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음주운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일단 윤창호 저도 동의자로서 서명까지 한 상태이고 점에 있어서 의미가 굉장히 큰 것이죠. 창피스럽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용주 의원 얼마 전에 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하자면서 음주운전 관련 법안에 이제 공동 발의자로 참여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 사건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배신감, 뭐 언행일치가 모든 사람 다 지켜지기는 참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참 배신감을 좀 느끼는 게 사실이네요. 그렇죠. 굉장히 안타깝고 뭐 얼마 불과 한 일주일 전에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 행위다라고 이제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린 것이 이제 10월 2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질타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지난달 31일 오후 한 11시 27분쯤에 강남구에서 이용주 의원이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이 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9,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이 뒤를 따르던 차가 앞에 가는 차가 아무래도 좀 운전하는 것 같다. 뭐 지금 이렇게 이제 했나 보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해서 이제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을 한 것인데 이 이용주 의원은 얼마 전에 이 군복무정에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에 사고를 당해가지고 현재 굉장히 사경을 헤매고 있는 이 윤창호 씨와 관련된 윤창호법 거기에도 이제 발의로 동참을 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판이 크고 이 의원은 도저히 자신이 생각해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했다라면서 정말 죄송하고 용서를 구한다라고 어제 사죄를 했습니다. 이 윤창호 씨 가족들, 유가족들도 정말 가슴이 심정이 참 그럴 것 같은데 이 의원은 지난달 다주택 보유로 논란도 있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음주운전으로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거거든요. 음주운전이 살인행위라면서 본인이 말을 했는데 그게 다시 화살이 돼서 본인에게 돌아온 건데 정치 인생에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국감을 마치고 뭐 국회 관계자들하고 회식을 하고 그래서 폭탄주를 좀 하고 그리고 만취 상태로 15km를 주행하다가 신고로 적발됐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참 제가 정치평론을 하면서 정치권을 관찰한 게 한 30년 되는데요. 저는 정치권의 음주 문화는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그 웬만한 이 보좌관, 비서관들 음주운전 적발 안 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많이 먹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을 먹고 차를 타고 가는 걸 뻔히 보면서도 적극적으로 제지를 안 해요. 특히 뭐 의원이 나 저 괜찮아 그러고 가면 보좌관들이 그냥 멍하니 쳐다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용주 의원 한 사람이 아니라 저는 뭐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저런 유사한 상황을 지금 그 경험들이 있을 거다. 전 그렇게 추정합니다. 차제에 이 여의도 전체가 이 음주와의 전쟁 같은 걸 좀 선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선출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선출직이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선출된 공직을 내려놓겠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자숙하겠다 그러면 혼자 반성하는 건데 그게 사회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당장 이를테면은 방송국에 뭐 저희들 같은 패널이건 앵커건 이런 식의 사건이 터지면 방송 다시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날 바로 나와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더 엄격해야 될 이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제재할 방법이 별로 없다. 예. 자기 반성 말고는. 그래서 지금 평화당에서 오늘 그 뭐 제재 조치를 취한다 그러는데 예. 당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조치도 사실 별거 없어요. 이 사람은 더구나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예. 제일 센 조치가 출당시키는 거 아닙니까? 출당 내지는 뭐 다음 공천 예. 그런 문제를 거론할 수 아니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 예. 1년 후고 2년 후의 일이고 1년 반 후죠. 출당시켜봤자 뭐 무슨 저 무소속이 되는 거지 국회의원직이 상실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점에서 이거는 뭐 민주평화당 차원에서 할 일이 아니라 국회윤리위가 이 문제를 바로 좀 소집해서 다뤄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자성하는 건 자성하는 거고 국민적으로 납득할 수준의 징계 조치를 자정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뭔가 좀 새로운 정치 문화를 세우는데 중요한 한 걸음이 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저 생각합니다. 평화당 입장에선 처벌 수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 음주운전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지금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음주운전이 윤창호 씨의 안타까운 그러한 사고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있지만 국회의원이 이러한 것들을 저질렀다는 것 그리고 이용주 의원은 바로 일주일 전에 SNS에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는 맞습니다. 그런 글을 남겼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데요. 윤창호 씨는 지금 혼수 상태인데 아직도 혼수 상태죠. 맞습니다. 깨어나면 굉장한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주 의원의 말대로라면 본인은 그냥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살인미수가 되는 것이죠. 아까 구성우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이렇게 그 범법행위를 할 경우에는 굉장히 엄정한 그 처벌이 있어야 하고요. 지금 민평당이 윤리위원회를 연다고 하는데 굉장히 강력한 제재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다음 선거에서 국민들이 심판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당과 국회에서 과연 또 어떠한 조치를 내릴지도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